장례식장의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다. 코끝을 찌르는 짙은 국화향과 향냄새가 뒤섞여 폐부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신문을 보며 내게 차 한 잔을 권하던 분이었다. 심장마비라는 갑작스러운 비보는 그 평온했던 일상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절을 올리고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는 과정은 기계적인 반복이었다. 내 얼굴은 평소처럼 냉철한 가면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속은 골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감정을 낭비하는 것은 사치였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장례 절차를 무사히 마치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내 형이다. 장례식이 시작된 지 벌써 이틀째가 되어가는데 형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부재를 애써 부정하며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 오고 있는 중일 거야 라고 읊조렸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형은 그저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평생을 책임감 없이 살아온 인간, 본인의 빚을 갚기 위해 아버지의 노후 자금까지 야금야금 갉아먹었던 인간이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다. 분노보다 진한 환멸이 밀려왔다. 저 인간은 끝까지 저 모양이구나. 아직 연락 안 됐니?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했다. 전화 안 받아요. 아마 어디서 또 술이나 마시고 있겠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꽉 깨물었다. 남은 슬픔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다. 장례 절차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잠시 밖으로 나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유품을 정리하고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는 친척들의 성화 때문이었다. 서재 문을 열자 아버지가 평소 즐겨 피우시던 담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매사에 꼼꼼하셨던 분이다. 모든 문서가 날짜별로, 용도별로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다 문득 책상 구석에 있는 작은 벽걸이형 금고에 시선이 꽂혔다. 평소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건들을 넣어두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금고 문이 아주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절대 금고를 이렇게 허술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금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금고 내부가 드러났다. 안에는 있어야 할 인감도장과 통장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다급하게 뒤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할 서류들 틈에 섞여 있는 내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였다. 내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대출 관련 서류들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내팽개쳐져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형, 설마 네가 벌써 이곳을 다녀간 건가? 금고 안쪽 벽면에 삐딱하게 걸쳐진 익숙한 라이터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형이 즐겨 쓰던 그 라이터였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집안을 감싸고 있는 비릿한 향 내음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뒤 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쓴 듯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그 속에서 깊은 불안을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유언장, 그리고 그동안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부동산 서류들에 대해 묻기 위해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신 서류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어요. 변호사님도 연락이 안 되고 형은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야 집에 나타났는데 상황 정리는 해야죠. 내 말에 어머니는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너무 경황이 없잖니. 좀 더 있다가 그래 사무제라도 지내고 나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질문을 회피하는 모습,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버릇,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는 눈동자, 평소 냉철하던 어머니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는 더 다그치고 싶었지만 왠지 지금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무언가 중요한 고리가 끊어질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방을 나왔다. 답답한 공기를 피하려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마당의 구석, 정원수 뒤쪽으로 어둑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의 목소리였다. 형은 평소처럼 무책임하고 의존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몹시 긴장한 기색으로 낯선 남자와 마주서 있었다. 남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이 집안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몸을 밀착했다. 더는 못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약속한 금액은 다 준비된 거냐고. 남자의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다. 형은 주변을 살피며 조급하게 대꾸했다. 알고 있다고. 지금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은 거 안 보이냐? 어머니도 예민하고 동생 그 녀석은 눈치가 너무 빨라서 쉽지 않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형의 목소리에는 비굴함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형이 믿고 의지하던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게 분명했다. 형은 평생 그렇게 남의 뒤에 숨어 자기 몫을 챙길 궁리만 하며 살았다. 나는 참을 수 없는 환멸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밀담을 나누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천천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잔디밭의 가장자리, 흙이 부드러운 곳만 밟으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혔다. 정원수의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보다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졌을 때 남자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형에게 건네는 순간 나는 멈춰섰다. 형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 펼쳤을 때 달빛 아래 드러난 서류의 하단에는 선명하고 붉은색의 정부 공인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내 명의로 된 토지의 권리 이전과 관련된 서류였다. 나조차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땅에 대한 내 소유권이 담긴 서류에 누군가의 서명이 덧입혀지고 있었다. 형은 서류를 훑어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고 남자는 시계열을 확인하며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 앞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 재산이, 아버지의 유산이 지금 형의 손을 통해 모르는 이들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찰나의 침묵 속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대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지켜볼 것인가. 서류 위에 붉은 도장이 내 시야를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할 사람들의 속내는 투명할 만큼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서재에 앉아 은행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넘어왔다. 그걸 왜 이제 와서 확인하려고 하니?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돈 문제로 이렇게 유난이야? 어머니의 눈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했을 뿐이 유독 부동산 서류나 은행 계좌 확인에 대해서는 극도로 나를 세우셨다. 단순히 슬픔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머니의 회피가 너무나도 인위적이었다.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어머니,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들을 제대로 정리하는 게 당연한 절차예요. 은행에 가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형이 나타났다. 평소라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인간이 마치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듯이 나타난 꼴이었다. 형은 입가에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띠며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길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동생아, 왜 이렇게 성미가 급해? 어머니도 지금 마음 추스르기 힘드신데 꼭 지금 해야겠어?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그 아파트 말이야.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상의해보자.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 어머니께서 더 힘들어하시잖아. 내가 옆에서 보니까 어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일단 오늘은 푹 쉬고 나랑 내일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자. 형이 요새 너 생각 많이 했어. 형의 말투는 지나치게 다정했고 그만큼 가식적이었다.
평소 나를 무시하고 빚만 만들어내던 인간이 갑자기 형 노릇을 하려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가식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지금 내 시선을 돌리고 내가 아버지의 자산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게 막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형의 손을 거칠게 털어내며 낮게 읊조렸다. 형, 가식은 이제 그만 떨지. 내일 은행 갈 거야.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형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는 금세 다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자리를 피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와 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형과 그 낯선 남자가 나누던 은밀한 대화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초조하게 만드는 것일까? 내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가 남긴 무언가가 그들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는 평소와는 다른 빳빳한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발신인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법무법인이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나는 거실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내 온몸의 혈액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귀하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음을 알립니다. 본 부동산은 지난달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류를 쥐고 거실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이라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다. 이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다. 내 바로 뒤에서 어머니와 형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집안 공기는 마치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무겁고 정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회전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극구 말리던 등기부등본 확인은 사실 나에게 있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확인하는 작업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치밀한 계획 끝에 온라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외곽의 상가 건물과 빌라 몇 채의 서류를 차례로 열람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화면 속 글자들은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확인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 하단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었다. 미래자산관리라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실체 없는 유령 같은 투자 펀드였다. 대출 실행 날짜는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던 그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다. 그때 거실 밖에서 형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형님 쪽에서 자금을 융통하기로 했으니까요. 이 집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겁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형은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 발소리를 들은 형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익숙한 연기력으로 나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이, 동생. 표정이 왜 그래? 상주 노릇하느라 피곤해? 좀 쉬어. 형, 미래자산 관리라는 곳 알아? 그 한마디에 형의 손끝이 멈췄다. 형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헛웃음을 쳤다. 미래자산관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지금 재산 타령이나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정 떨어지네. 형은 끝까지 뻔뻔했다. 그는 오히려 나를 몰상식한 인간으로 몰아가며 상황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동공은 갈 곳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형의 그 거짓된 평온함이 역겨웠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피 같은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이제는 그 돈으로 무슨 짓을 벌이려 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형, 솔직하게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서류 건드린 사람, 형 아니야? 그날 정원에서 만난 사람 누구였어? 말 다 했냐? 난 진짜 아무것도 몰라. 너 혼자 소설 쓰지 마라. 그리고 나 바빠. 나갈 테니까 혼자 집 지키고 있어. 형은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현관으로 향했다. 다급하게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의 게으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가 신발을 신으며 허둥지둥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그가 실수로 두고 간 스마트폰이 화면을 밝히며 짧은 진동을 일으켰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형이 다시 돌아오기 전 빛나는 화면 위로 떠오른 메시지를 확인해야만 했다. 형의 비밀번호를 푸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가 늘 쓰던 기념일 조합은 너무나 뻔했으니까. 메시지 창을 열자마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발신자는 박 실장이라 저장되어 있었다. 박 실장, 서류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담보물 같이 확인했고 명의 이전 동의서까지 확실합니다. 황룡 대부 측에서 내일 오전에 현장 실사 나갈 겁니다. 그쪽 동생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죠? 처리는 확실히 끝냈습니다. 화면을 읽어 내려가는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황룡 대부. 업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악명 높은 사채 조직이었다. 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우리 집의 마지막 안전망인 부동산들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쥔 채 거실 너머로 멀어지는 형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이제 조용히 침묵할 시간은 끝났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 가족의 미래를 팔아치운 것인지 그 끝을 보고 말겠다는 다짐만이 내 전신을 지배했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거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나는 테이블 위에 던져진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형을 똑바로 응시했다.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형은 벌써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집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쓴 상태였다. 형,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왜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 서류에 형의 서명이 찍혀 있는 거지? 그것도 불법 사채업자의 이름이 적힌 근저당권 설정 서류에 말이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형을 향한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형은 예상했다는 듯 실소를 흘리며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었다. 형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비겁한 눈빛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왔다. 형은 진실을 말하는 대신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엄마, 저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동생이라는 애가 저를 이렇게 몰아세우네요. 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거짓된 감정으로 가득 찬 연기였다. 형은 순식간에 눈가에 물기를 맺히게 하며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떨구었다. 곁에 있던 어머니가 칼을 내려놓고 급히 거실로 달려나왔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형을 향한 맹목적인 애정과 나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너 지금 형한테 무슨 짓이니? 내 형이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돈 몇 푼 때문에 형을 이렇게 죄인 취급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나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의 최소한의 안식처를 보존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형의 가짜 눈물에 속아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엄마, 이건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시는 거예요? 형은 지금 우리 집 전체를 날려버릴 작정이라고요. 나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내 냉철함이 어머니의 편향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형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가느다란 흐느낌을 내뱉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뱀이 먹잇감을 감싸쥐고 조여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동생아, 나도 다 사정이 있었어. 사업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조금만 있으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엄마를 봐서라도 제발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주면 안 될까? 형의 입에서 나오는 사탕 발림은 이제 역겨울 정도였다. 나는 다시 형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내가 언제까지 형의 뒤를 닦아줄 줄 알아? 이건 형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멸망이라고. 그때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울렸다. 쾅, 쾅, 쾅.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누군가 밖에서 두드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형, 그리고 나 모두가 동시에 현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집안의 정적을 깨고 형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다. 형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거실 한복판에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 문신을 드러낸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형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가족회의 중이신가 본데 실례합시다. 김씨, 언제까지 숨어 있을 셈이지? 네, 형이 갚지 못한 이 돈, 이제 내가 책임질 시간이다. 오늘까지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 안 하면 이 집 당장 경매에 넘기고 너희들 길바닥에 나앉게 할 줄 알아? 자, 이제 누가 해결할 건가?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불규칙하게 방안을 채우고 있었고 나는 차가운 식탁 의자에 앉아 눈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응시했다. 변호사를 통해 간신히 확보한 서류들.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작성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버젓이 첨부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다. 이게 다 뭐야? 내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딴청을 피우던 형이 그제야 고개를 돌렸다. 형의 얼굴에는 여전히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옆에 앉은 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았다. 쾅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다. 형, 대답해봐. 내 인감, 내 명의, 심지어 아버지 유산까지 손댄 이유가 뭐야? 대체 얼마나 해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건데. 형은 헛웃음을 흘리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발톱을 깎기 시작했다. 그 뻔뻔한 태도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 왜 이렇게 매정하니? 형이 오죽하면 그랬겠어. 다 너 잘 되라고 우리 가족 다 같이 살려고 한 일이야. 가족? 우리 가족이 이런 식으로 남의 뒤통수를 치면서 사는 거였어? 나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다.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나를 억압하고 형만을 감싸던 그 눈빛. 나는 직감했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형 혼자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엄마는 형의 도박빚을 막기 위해 내 명의를 이용하는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어주었다. 아들이 아닌 자신의 그늘진 구원자를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친 것이다. 엄마, 내가 제일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알아? 형이 나를 속인 것보다 엄마가 형이랑 같이 내 등을 떠밀었다는 거야. 왜 그랬어? 나한테는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아니면 내가 그저 형의 빚을 갚아줄 도구로만 보였어? 방 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은 발톱을 깎던 손을 멈추고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기괴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내 앞으로 다가왔다. 형의 눈빛은 이전의 비굴함과는 달랐다. 무책임하고 오만한, 오로지 본능만이 남아있는 눈빛이었다. 너 진짜 상황 파악 안 되냐? 형이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듯 말했다. 이게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알아? 내가 이런 복잡한 서류 노름을 할 머리가 된다고 생각했어? 다 엄마야. 엄마가 나한테 먼저 제안했다고. 네가 가진 그 알짜배기 재산을 조금씩 떼어내서 내 빚부터 갚고 나중에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네가 그토록 믿었던 엄마가 사실은 너를 내 도박빚에 제물로 던지자고 가장 먼저 부추겼다는 소리야. 알고 나니까 어때? 기분이 좀 어때, 동생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멍하니 형의 입술을 쳐다봤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사실은 나를 팔아넘기기 위해 손을 잡고 있었다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올 것이 왔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덮어두려 했던 추악한 진실은 썩어 문드러진 환부처럼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침묵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형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내 서류를 위조하고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렸다는 사실을 안 이상 이건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범죄였다. 나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갈 준비를 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들이 몰래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대출 서류에 찍힌 가짜 인감의 흔적,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들었던 내 명의의 수상한 대출 기록들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생각이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거창한 생각은 없었다. 그저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저들에게 최소한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 직전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머니와 형, 그리고 친척들이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내 앞을 막아서며 낮게 읊조렸다. 너 지금 정말로 네 형을 감옥에 보낼 작정이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정하고 잔인할 수가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경멸에 가까웠다. 형은 그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주변 친척들도 하나같이 나를 삿대질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다. 돈 몇 푼 때문에 형을 경찰에 넘기려는 네 놈의 인성이 의심스럽다. 너는 집안의 수치야.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도 버리는 짐승 같은 놈.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훔친 것은 그들인데 도리어 나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가는 이 기막힌 상황에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니, 저를 비난하시기 전에 형이 저지른 짓부터 보세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동의 없이 제 인감을 함부로 사용하신 건 불법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내 뺨을 후려쳤다. 날카로운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의 눈에 서린 나에 대한 증오였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나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집안의 모든 대화에서 나를 배제했고 가족 단톡방에서 나를 강퇴시켰으며 연락처마저 모두 차단해버렸다. 나는 집안의 유령이 되었다. 내가 집에 가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나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립감은 생각보다 깊었다. 나는 홀로 남겨진 채 그들이 내 몫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변호사를 고용해 압박을 가하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법망을 빠져나갈 준비를 마친 듯 보였다. 나는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수없이 되물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묵인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가해자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가족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다. 나는 그가 내 편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김 변호사의 표정은 지나치게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그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으로 밀어 넣으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해야겠군요. 귀하는 최근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려 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에 추가된 제15조 가족의 화합과 도덕적 의무 준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귀하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드디어 유언장 공개의 날이 밝았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짙은 갈색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어머니와 형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형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자의 여유가 잔뜩 묻어 있었고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창밖만 응시했다.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 묵직하게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내가 집요하게 추적해온 형의 불법 자금 흐름과 어머니가 동의했다는 위조 서류들의 원본이 들어있었다. 자, 이제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덤덤하게 봉투를 뜯어내기 시작했다. 형은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마치 내가 어떤 수작을 부려도 이 판은 이미 뒤집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인내심의 한계는 이미 오래전에 넘어섰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그때 문 밖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오더니 변호사 사무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변호사가 아니었다. 형복을 입은 형사들이었으며 그들의 뒤로 익숙한 얼굴의 조사관들이 뒤따랐다.
형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나를 돌아보았다. 너, 내가 감히 무슨 짓을 한 거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런 대답 없이 형사들에게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싶었어? 형이 비틀거리며 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경찰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인해 자리에 주저앉았고 형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았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라 믿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유언장의 내용을 낭독해달라고 요구했다. 내 인생을 짓밟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했던 모든 사슬을 오늘 여기서 완전히 끊어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형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더니 뒷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변호사에게 들이밀었다. 다 끝난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이게 뭔지 알아? 형이 내민 서류는 지난달 내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겼던 그날 밤의 기록이었다. 형은 비열한 표정으로 종이를 흔들며 내게 소리쳤다. 너도 여기 서명했잖아. 기억 안 나? 네가 직접 술김에 서명한 이 모든 빚을 네가 떠안겠다는 승계 동의서야. 이제 누가 진짜 파멸할 차례지? 변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 위로 차가운 조명빛이 내려앉았다. 법정의 공기는 비릿한 금속 냄새와 섞여 폐부를 깊숙이 찔러왔다. 어머니와 형은 피고인석 근처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건 나라는 듯 원망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그런 시선조차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내 마음을 갉아먹던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차갑게 식어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한 이성만이 남았을 뿐이다. 결정하셨습니까? 변호사의 나지막한 물음에 나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경찰들이 대기 중인 주차장 너머로 내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지금 이 서류에 서명하면 형과 어머니는 당장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지난 수년간 피땀 흘려 모아온 내 인생의 유일한 안전장치였던 모든 자산은 저 밑빠진 독 같은 사람들의 빚잔치에 쓰여 허공으로 사라질 것이다. 어머니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내가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형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뻔뻔함이 숨막힐 정도로 혐오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이 돈을 갚아주면 다신 서로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 거죠. 법적 도의적으로도 완전히 타인이 되는 겁니다. 내 말에 형이 비릿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은 안도감이 아니라 호구 하나를 제대로 낚았다는 비웃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서류 하단에 내 이름을 정자로 새겨 넣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명을 마치자마자 변호사가 준비된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짧게 목례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었다. 혈연이라는 명목으로 나를 착취하던 모든 권리를 여기서 영원히 폐기하는 것이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자유였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내 손에 남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슴 한구석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문득 돌아보니 형이 나를 앞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승리라도 거둔 듯 낄낄거리고 있었다. 길가에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형은 멀어지다 말고 멈춰서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입꼬리가 기괴할 정도로 비틀린 채 위로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저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 정말로 자유로워진 걸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빈손으로 시작해야 하는 이 앞날이
과연 그들이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과 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일까? 내가 쌓아올린 모든 미래와 맞바꾼 이 자유가 과연 정말로 나를 구원해줄 수 있을까? 끝내 닿지 않을 질문이 내 안에서 공허하게 맴돌았다.